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같이 갔던 것인데요. 네. 저는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제 주로 독대를 하도록 했고, 예. 그래도 그거는 생각납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사실 그 자리에서 2차, 3차 계엄은 저는 사실은 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우려하는 국민들도 좀 아직 남아 있으신 상황이어서 예. 그냥 2차, 3차 계엄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어떤 조속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때 건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또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사실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좀 계엄 상황을 완전하게 일단락한 측면은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 이후에 대화가 계속 더 연속으로 이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더 가시화돼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좀 더 발현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당시 대화에서는 주로 그런 논의들이 오고 가서 네. 제가 아는 정도는 뭐 그 정도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근데 진 교수님, 저희 사실 보면 일각에서는 계엄이 좀 이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좀 어설펐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군을 동원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대통령은 정말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예.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대통령은?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예. 제가 볼 때는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계엄 떨어졌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그래서 몸 조심하시라고. 그때 정말 웃었거든요. 이거 코미디다, 해프닝이다. 이거 끝날 거다. 몇 시간 지나면. 예. 시대가 이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판단이 안 됐던 거죠. 안 되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군이 예. 자기 뜻대로 움직여질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보고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에서도 반대했거든요. 내각에서도 반대했거든요. 그럼 계엄을 하겠다는 결심을 도대체 누구랑 했을까? 예. 그 흑소수의 사람들하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딱 보면 성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틈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인 체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고, 네. 정말로 선관위에서 무슨 개표 조작을 했을 거라고 믿는 거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황당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정말 하셨던 거라고 봐요, 저는. 또 성안이라고 하니까 조금 또 예, 좀 또 제가 조금 표현은 정화해서 예,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수님 죄송하지만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계속 받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예산 삭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계엄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아까 예산 네. 삭감은 제가 0.6%밖에 삭감하지 않았는데 말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막 기억나실 거예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예산을 90% 삭감했다. 네. 이런 거 직접 발표하셨어요? 응? 저게 무슨 소리지? 제가 예결위원이거든요. 네.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자 이 산업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야당 의원이 묻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체코 원전 수출 예산 90% 삭감한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답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관이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윤 대통령에게 도대체 누가 그런 걸 보고를 해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담화문에 체코 원전 수출 예산 90% 이상이 삭감됐다. 그래서 계엄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교수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계엄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상황도 누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못 보고를 해서 이런 결단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하게 만들었는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소위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합참의 그 결심 지원실입니까? 거기에 모여서 했다는 말씀이 보도가 돼 있잖아요. 검찰 뭐 신문 조서에도 있겠지만 예. 김용현 장관에게 아니 그거 봐라 국회에 내가 1,000명 정도는 보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500명밖에 안 보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이 그건 일단 보도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검찰 피의자 신문 예. 조서를 바탕으로 나왔을 텐데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로 원전 예산이 삭감된 게 없는데도 삭감되었다고 발표를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이나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를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된 보고들을 받고 잘못된 판단들을 내리도록 하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볼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은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업무나 국정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 제대로 되지 않은 보고와 제대로 된 보고를 구별하지 못하고 본인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 그런 결정, 잘못된 결정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문제고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참모진, 네. 그다음에 정부 이 세 그룹이 대통령에게 도대체 어떤 정보를 보고를 했는지 그 시스템에 저는 굉장히 큰 불행의 씨앗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의사 결정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작동하지 않은 거고 어떤 뭐 사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특정한 그룹에 의해서 그게 형성된 거고 계엄의 목적은 내가 볼 때는 딱 하나입니다. 선관위 간다 할 때 이거 뭐지 있거든요.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총선에서 졌다는 걸 납득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진리가 없는데 졌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리가 없는데 졌다라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것이다. 선관위를 털어라. 선관위를 뒤지게 되면 거기에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 이걸 들고 나와서 지금 여소야대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해서 내 계엄을 정당화할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글로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결정문을 보면 사실 그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요약해 보면 총선 때 잘해서 국민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잘 놓쳤다. 예, 그 얘기가 있긴 해요. 네, 저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예. 적어도 이 두 분 말씀도 다 좋으신데 적어도 두 가지 관점을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헌재가 일단 그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고 거기가 모범 기준이 돼서 모든 국민들에게 절차적 정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 반대 신문권도 보장하고 수사 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게 다 기존의 적법 절차 원칙보다 다 후퇴된 입장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다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하거나 저희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하지만 그게 헌재의 증언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됐느냐라는 네.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한 내용을 이제 사실관계 확정도 문제지만 결국 비상계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국민 판단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문은 거울처럼 그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끝났으니까 비상계엄 전후 사정도 함께 국민들한테 비춰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냥만 보면은 비상계엄 왜 45년 만에 했겠지라고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 이전에 탄핵이나 특검을 폭주하는 상황, 특히 비상계엄 있기 전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6개월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사유도 없는데 일단 시한을 정해놓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6개월 안에 탄핵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 이전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좀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단이 저는 수단 자체를 다른 헌재가 지적하는 것처럼 다른 수단 더 국민들한테 더 설득했어야 된다, 더 낮췄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그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에 특히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그날에도 최상무 부총리를 탄핵소추 또 하려고 본회의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민주당과 함께 거울처럼 비춘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최상무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철회를 해줘야죠. 네, 그렇게 해서 정상화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야당을 향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재판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 30번 탄핵 추진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 결정문이. 예, 뭐 그 야당으로서도 그 말씀을 좀 깊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 판결문, 그 다음에 결정문이 굉장히 큰 아주 아름다운 명문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 중에서 저도 사실은 이 시민의 힘, 저항 이런 문구가 들어간 그 부분에서 뭐 소름이 탁 돋는 뭐 이런 정도를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가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헌법재판관 8분 중에 보수적 성향의 분도 계시고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헌재 재판관도 계시고
이 전체의 과정이 정치권이 본받아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정말 보수 재판관들이 자기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겠지 시간이.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다 수용하고 담아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대로 그것은 민주당을 향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나 만장일치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 보면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수용해서 넣으면서 네. 그다음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쳤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만장일치로 가거든요. 네. 좋습니다. 어떤 그런 저는 야당이 들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듣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전체 보수적 헌법재판관들의 의견까지도 수용하고 넣어서 만장일치 결론에 이르기 위한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정치권 여야가 함께 배워야 할 뭐 그런 어떤 이 판결문 결정문이 준 교훈이 아닐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떠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적이 보수 재판관들만의 생각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보수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크게 공감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탄핵 상황인데도 예컨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일반 국민들도 크게 묻고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갖다가 뭐 한두 사람 섞여 있는 보수 재판관의 견해라고 이렇게 폄훼하시면은 아까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의 진정성을 못 믿게 돼요, 제가. 네. 왜 이렇게 진 교수님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판결은. 저는 전문 법칙, 아까 말씀하신 전문 법칙 때문일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각하 문제, 탄핵의 탄핵 소추의 동일성 문제, 즉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걸 넣었으면, 그걸 뺐으면 나는 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의원이 실제로 나타났으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간단하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의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다. 달라졌을 거라는 건 당신들의 추정에 불과하다고 간단히 처리해왔고 전문 법칙에 대해서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까도 주진우 의원께서 이제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두 분은 그걸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예. 실릴 분량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다 실렸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분들의 견해와 또 거기에 반대했던 견해가 같이 보충 결과가 같이 있었던 거고 아마도 그거 가지고 그걸 논의하느라고 늦어졌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뭐랄까 전문 법칙을 좀 느슨하게 적용을 해서 아까 주진우 의원님은 조금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조금 문제였다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탄핵 재판이 늦어졌던 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엄청 서두르다 갑자기 멈추니까 네. 아 6표가 안 모였구나, 6명의 재판관이 동의하지 않는구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원칙은 그 상태에서 판결을 했으면 사실 빨리 선고를 해야 맞는 것인데 네. 선고가 멈춰지고 갑자기 시간이 끌리면서 민주당이 법률안도 내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걸 압박하고 갖은 방송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선고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든지 또 선고하는 재판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 구성을 좀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네. 측면이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5대3 구도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 또 생각을 바꿨을 수 있죠. 평의가 네. 계속되다 보면. 그랬을 경우에 그 다른 재판관들도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정확히 내야지 헌법 가치나 체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 성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명 넘어가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하니까 만장일치로 몰아주는 장면인데 법치주의만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만장일치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중에서 5가지가 엔드로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5가지가 다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5가지 중에 하나,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만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이건 탄핵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그 중에서 5가지 중에 얼마만큼 늘까를 가지고 토의한 게 예를 들어서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갖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그 야당 의원에게 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탄핵 계엄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네. 한 2, 3일 정도는 우리 주 의원께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사실은 고개를 잘 못 드셨어요. 예. 그러다 한 3, 4일 지났는데 국회 가면 의원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서로 뭐 옷 벗고 많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다 인정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3, 4일 지났을 때 나온 말이 뭐냐면 정쟁화라는 말이었어요. 예. 지난 2016,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정권을 내줬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다 인용은 기정사실화하고 결과적으로 다음 차기 정권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나온 얘기가 정쟁화라는 말이 딱 한 3, 4일 지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법 기술을 동원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본질을 흐리기. 예. 본질은 사실 진중홍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5건의 종류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탄핵이 되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를 절차 문제부터 하나하나 소추 사유를 가지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논쟁이 됐어요. 정쟁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 걸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서 쉽게 져선 안 돼라고 하는 진영의 결집이 일어난 것이죠. 2016, 17에서 얻은 잘못된 교훈이 이번에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결집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된 것이죠. 4월 4일 날 탄핵 인용이 되자마자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을 거로 예상했습니까? 네. 그러나 오후 얼마 안 가서 그 많은 극렬 지지자들 뭐 표현 어떨지 모르겠으면 다 해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주말 집회에도 별로 모이시지 않았어요. 생각했던 그만큼 그렇게 강한 저항이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조기 대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 탄핵 인용이 되자마자 끈이 탁 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보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렬한 무슨 뭐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결집을 하게 됐는데 그 정치적 이유가 사라지자마자 결과적으로는 모일 수 있는 동력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측면이 저는 있었다. 뭐 그렇게 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광장의 민심을 민주당이 저렇게 너무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장에 모인 민심에 대해 가지고 그때 광주에서 집회를 할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예. 근데 집회장을 뭐 그냥 뭐 정치적인 언어겠지만 쓰레기장을 집회의 장소로 추천한다면서 사실 국민들을 조롱한다든지 또 국민들이 거기 모인 국민들을 전부 다 어떤 극우라고 단정하면서 그 국민들에 대해서 내란 선동행위다 뭐 해서 형사 고발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 모인 분들의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진정성을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 집회에 가보면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무슨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극우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넘어가는데 이 젊은 세대, 특히 20대, 30대 세대들은 대한민국을 저희보다 더 오래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고 네.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기득권을 이겨나갈 수는 없지만 지금 기존 기득권이 세지면 세질수록 손해를 보는 분들이에요. 예. 그 분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나왔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그 비상계엄 이전 상황을 놓고 보면 제가 탄핵 특검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생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국익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미 트럼프 체제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막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며칠 만에 탄핵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젊은 청년들의 위기감을 불러온 것이고 예. 그분들의 걱정과 목소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한번 진 교수님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하는데 계엄 이후에 광장도 보셨고 광장에 나온 사람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난 이후에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다들 승복하고 어쨌건 흘러가는 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탄핵 반대 35% 40% 나왔을 때 다 거품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건 과표집된 거다. 예. 여론조사 속에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운동처럼 돼버려가지고 이분들이 다 전화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이 좀 과대표집됐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광주 집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외부에서 버스 타고 갔던 거지 광주에서 뭐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고 그걸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버스 대절하자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랬던 거고 사실은 이게 탄핵 인용 전에 이미 빠졌었어요. 탄핵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비슷했는데 탄핵 인용 며칠 전에 벌써 이만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저게 거품이 이제 슬슬 가라앉는 과정이고 저는 그 집회에 나온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극우 유튜버를 봐가지고 세뇌되고 이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절실한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윤 대통령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아는데 그렇다 그래서 정권을 저 사람들한테 내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갖고 있는 포비아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우리라도 뭉쳐야 되는데 뭉칠 구심점이 없었던 거죠. 거기밖에. 그래서 저는 뭉치는 건 좋은데 구심점은 잘못 찾았다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게 일종의 그 마취제라 그러나요? 그 마취제라는 것이 사실 그 성분은 마약이잖아요. 거기 좀 도취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기각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현실화가 딱 되니까 그 기대감이 없으니까 사실은 아주 강성인 분들만 딱 남게 되는 거고 그게 원래의 현실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